넌 내 진짜 딸이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한 이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다. 이혼 후 나락으로 떨어진 내 삶에 가장 예상치 못한 동맹자가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혼은 지옥 같았다. 준혁의 배신으로 시작된 소송은 1년 넘게 진행됐고 13살 아들 민준이와 친정으로 돌아와야 했다. 준혁은 재산 분할을 피하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아이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법정에서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나를 향하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화요일이었다.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법원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혜진아, 나 어머니인데. 시어머니 윤 여사의 목소리였다. 이혼 과정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결혼 15년 동안 우리는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이였다. 혜진아, 내가 좀 아프다. 암이래. 그 말에 내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아무리 소원했어도 그런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어머님, 많이 심각하신가요? 어느 병원에 계세요? 윤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 있어. 준혁이나 영주는 아직 모르고. 내가 좀 와줄 수 있겠니? 신우이 영주도 모른다니. 이상했다. 하지만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도착하자 윤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7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항상 당당하던 그녀가 이렇게 작아 보일 줄이야. 혜진아, 와줘서 고마워. 사실 난 말기야.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 남았대.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무리 관계가 소원했어도 이런 소식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왜 준혁이나 영주에게 연락 안 하셨어요? 윤 여사의 눈에 쓸쓸함이 어렸다. 걔들은 몇 년째 나한테 관심 없었어. 내가 이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날부터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처음엔 의무감이었다. 하지만 점차 윤 여사와 대화하며 그녀의 다른 면을 보게 됐다. 그녀는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며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고 고생 끝에 지금의 재산을 모았다. 우리가 소원했던 건 준혁이 어머니를 멀리했기 때문이었다. 혜진아,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내가 퇴원하면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겠니? 간병인보다는 가족이 있었으면 해. 망설였다. 준혁과 영주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했다. 아이에게 할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은 소중할 테니. 네, 어머님. 민준이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시어머니 집으로 짐을 옮겼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한때 꿈꿨던 신혼집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는 공간. 내가 몰랐던 건 이 결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지. 그리고 준혁과 영주가 갑자기 나타날 때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시어머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불안감이 가득했다. 준혁의 그림자가 곳곳에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윤 여사는 내 방을 따로 준비해 두었다. 민준이 방도 준비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다 준비해뒀어. 민준이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샀단다. 놀라웠다. 명절에만 만나던 할머니가 손자의 취향을 알고 있다니. 알고 보니 윤 여사는 항상 민준이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냈지만 준혁이 중간에서 가로챘던 것이다. 첫 주는 적응하느라 바빴다. 윤 여사의 약 복용 시간표를 정리하고 병원 일정을 관리했다. 통증이 심할 때면 밤새 곁에 있었다. 처음엔 의무감이었지만 점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혜진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준혁이 잘못 키웠나 봐. 윤 여사는 종종 과거를 회상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재산을 모았지만 준혁과 영주는 점점 욕심만 커져갔다고 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는 윤 여사의 약 복용과 식사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항암 치료로 식욕이 없을 때면 특별한 죽을 끓였다.
윤 여사는 점점 나를 신뢰했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대화하곤 했다. 혜진아, 사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준혁이가 널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넌 내가 원했던 딸이야. 준혁이가 내 가치를 몰랐던 거지. 가슴이 뭉클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윤 여사에게서 느꼈다. 민준이도 할머니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다. 윤 여사는 힘든 와중에도 민준이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었다.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 95점 받았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일은 할머니가 특별한 저녁 준비할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다. 그러나 2달째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날은 윤 여사가 항암 치료를 받고 지쳐 쉬고 있던 오후였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준혁과 영주가 서 있었다. 혜진, 내가 왜 여기 있어? 준혁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다. 그 옆에 선 영주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후쳤다. 어머니가 아프시대. 왜 말 안 했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님이 직접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준혁과 영주는 윤 여사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어머니, 암이라면서요?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했어요? 대신 혜진이를. 윤 여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너희는 바쁠 것 같아서. 혜진이가 잘 돌봐주고 있어. 그날 이후 준혁과 영주의 방문이 잦아졌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갑자기 효자와 효녀로 변한 그들을 보며 의아했다. 윤 여사도 그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의문을 품는 듯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내게 속삭였다. 혜진아, 이상하지? 갑자기 저렇게 나한테 잘하고. 윤 여사의 눈에는 씁쓸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걱정 마. 난 다 알아. 내가 진짜로 날 걱정한다는 것도. 그날 밤 윤 여사는 처음으로 내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강남 아파트뿐 아니라 청담동 건물과 상당한 현금 자산이 있다고 했다. 혜진아, 이게 다 자식들 때문에 모은 거였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왜 준혁과 영주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준혁과 영주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날이 갈수록 극적이었다. 준혁은 매일 아침 출근 전 들러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챙겼고 영주는 주말마다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처음 보는 모습에 당혹스러웠다. 어머니, 이건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한 한라봉이에요. 면역력에 좋대요. 영주는 과일을 내려놓으며 윤 여사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전화 한 통 없던 딸이었다. 윤 여사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간파하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거실의 대화를 들었다. 어머니, 내일 큰 병원 원장님이 진료해 주신대요. 제가 아는 분이라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과한 다정함이 묻어났다. 결혼 생활 동안 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윤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그런데 너희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니? 날카로운 질문에 준혁과 영주는 순간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당연히 걱정돼서 그렇죠. 영주가 서둘러 대답했다. 윤 여사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들이 떠난 후 윤 여사는 나를 불렀다. 혜진아, 저 애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어. 내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는 놀라 말문이 막혔다. 윤 여사가 그들의 의도를 꿰뚫고 있다니. 내 생각은 어때? 솔직히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윤 여사의 진지한 눈빛에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너무 달라져서. 윤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너는 정직하구나. 괜찮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주가 뜻밖의 제안을 가져왔다. 암 환자 가족 후원회라는 단체에 윤 여사 명의로 기부를 하자는 것이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다른 암 환자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머니도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영주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윤 여사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얼마나 필요하니? 영주의 눈이 반짝였다.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관리할게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아, 내 통장 좀 가져다 줄래? 통장을 건네며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날 밤 윤 여사가 내게 속삭였다. 걱정 마. 난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다 알아. 일부는 정말 기부되겠지만 나머지는 영주 주머니로 들어갈 거야. 충격이었다. 그런데도 윤 여사는 왜 돈을 건넨 걸까? 왜 그런 의심이 드세요? 윤 여사의 눈에 담담함이 어렸다. 영주가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어. 내 돈으로 기부한다더니 실제론 절반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가로챘지. 이번에도 그럴 거야. 며칠 후 영주가 신문 기사를 들고 왔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 이름으로 거액 기부한 효녀. 사진 속 영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선행에 감동했대요. 윤 여사는 잠자코 기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었다. 그날 저녁 준혁과 영주가 함께 방문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을 찾아가 어머니 이름으로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하자고 했다. 물론 언론도 부르겠다고. 어머니의 선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잖아요. 영주의 말에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들이 나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미지를 키우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말을 아꼈지만 윤 여사는 내 생각을 읽은 듯했다. 괜찮아, 혜진아. 난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 아침 햇살이 윤 여사의 거실을 밝게 비추는 날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과 영주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그들의 모습에 의아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세요?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자 영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둘은 식탁에 앉아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귀를 기울였다. 이번 기부 행사는 더 크게 해야 해. 어머니 명의로 5천만 원 정도 더 기부하는 걸로 하자. 영주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근데 이번엔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야 돼. 지난번엔 절반밖에 못 챙겼잖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윤 여사의 의심이 사실이었다. 그들은 정말 기부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단체 대표 친구와 얘기해뒀어. 70%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대. 언론 노출도 더 크게 할 거고. 영주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숨을 죽였다. 어머니는 의심 안 하시겠지? 지난번에도 눈치 못 채신 것 같던데. 준혁의 말에 영주가 피식 웃었다. 어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우리가 효도한다고 좋아하시지. 그 순간 윤 여사의 방문이 열렸다. 준혁과 영주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윤 여사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무슨 이야기 그렇게 재밌게 하니? 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냥 다음 기부 행사 계획 세우고 있었어요. 영주가 서둘러 대답했다. 윤 여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그래. 내 이름으로 또 좋은 일 하려고. 고맙구나. 준혁과 영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윤 여사의 눈빛에서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읽었다. 오후 준혁과 영주가 떠난 후 윤 여사는 나를 불렀다. 혜진아, 들었지? 아침에 그 애들 대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윤 여사는 담담하게 웃고 있었다. 놀라지 마. 난 다 알아. 이 귀는 아직 멀쩡해. 가슴이 무거워졌다. 자식들에게 이용당하는 어머니를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어머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은 지켜볼 거야. 그 애들이 어디까지 갈지 두고 봐야지. 그날 밤 윤 여사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호흡이 가빠지고 열이 올라 응급실로 달려갔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었다. 밤새 응급실에서 윤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다. 혜진아, 내가 얼마 못 갈 것 같아. 윤 여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은 강하시잖아요. 윤 여사는 희미하게 웃었다. 혜진아, 내가 널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알지? 준혁이가 얼마나 큰 복을 놓쳤는지 몰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이 병실에서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혁과 영주가 병원에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초조함이 더 컸다. 윤 여사가 잠든 틈을 타복도로 나가 이야기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러다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해? 유언장도 없는데.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걱정 마.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자야.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 괜찮아 보여. 준혁의 말에 영주가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혜진이가 계속 옆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니랑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 복도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윤 여사의 건강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다. 병실로 돌아와 윤 여사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때는 몰랐다. 윤 여사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윤 여사의 상태가 안정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전보다 훨씬 쇠약해 보였다. 창백한 얼굴,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점점 마르는 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준혁과 영주는 더욱 자주 집에 들락거렸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니를 돌본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영주는 매일같이 새로운 기부 계획을 가져왔고 준혁은 윤 여사의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몰래 살펴보곤 했다. 하루는 윤 여사가 깊이 잠든 사이 준혁이 서재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문간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뭘 찾으세요? 내 목소리에 준혁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 그냥 어머니 보험 서류요. 병원비 처리할 게 있어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거짓말이었다. 제가 어머님 서류는 다 정리해뒀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눈에 순간 적의가 스쳤다. 혜진 씨, 이제 남이잖아요. 왜 자꾸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가슴이 서늘해졌다. 15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남이라고 부르는 현실이 생경했다. 어머님이 원하셔서 돕고 있을 뿐이에요. 준혁은 코웃음을 쳤다. 도움? 아니면 다른 계산?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윤 여사를 위해서. 그날 저녁 윤 여사는 평소보다 기운이 좋아 보였다. 민준이와 함께 오목을 두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 또 졌다. 할머니는 정말 잘 두시는 것 같아요. 민준이의 투정에 윤 여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민준이 너무 귀여워. 할머니가 너 주려고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 윤 여사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 같았다. 밤 10시 민준이가 잠든 후 윤 여사가 내게 속삭였다. 혜진아, 내일 변호사님이 오실 거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놀라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시죠? 윤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근데 준혁이나 영주에겐 말하지 마. 다음 날 오전, 준혁과 영주는 또다시 기부 행사 준비를 위해 외출했다. 그들이 떠난 지 1시간 후 중년의 남성이 방문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는 서류 가득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윤 여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1시간 넘게 대화한 후 변호사가 떠났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윤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피곤하니 좀 쉴래.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오고 나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혁과 영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흥분된 목소리였다. 진짜 대박이야.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 영주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청담동 건물만 해도 100억은 될 거야. 게다가 예금도 상당해. 준혁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다. 근데 걱정되는 건 혜진이야. 어머니랑 너무 가까워.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영주의 말에 준혁이 끼어들었다. 걱정 마.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자야. 유언장이 있어도 우리가 대부분 받을 수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의 본심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노인네 오래 못 살아. 지금은 참아. 다 끝나고 유산만 받자.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의 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르다니. 그때 민준이가 거실로 나갔다. 아빠,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준이가 그들의 대화를 들은 것이다. 나는 재빨리 주방에서 나왔다. 준혁과 영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아빠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그냥 농담이었어. 준혁이 당황해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는 할머니 돈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 다 알아요. 13살 아이의 날카로운 통찰에 준혁과 영주는 말문이 막혔다. 민준이는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다. 나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제 본심이 드러났네요. 준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가족 일이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윤 여사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준혁아, 영주야. 내가 다 들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윤 여사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준혁과 영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다.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영주가 서둘러 변명하려 했지만 윤 여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라. 난 다 알고 있었어. 윤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 참아온 진실을 마침내 말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느껴졌다. 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준혁이 당황한 듯 물었다. 윤 여사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병든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위험이 넘쳤다. 기부금 조작도 알고 있었고 너희가 날 효도 이미지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준혁과 영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 여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와 효녀로 변한 이유가 뭐겠니? 내 재산 때문이지.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음이 아팠다. 자식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의 고통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정말 걱정해서. 윤 여사가 고개를 저었다. 더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기부했다는 돈, 실제로는 얼마나 들어갔지? 절반? 아니면 그보다 적게?
영주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윤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모두가 조용히 그녀를 따랐다. 서재 책상 위에는 오전에 변호사가 두고 간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내일 너희 둘을 여기로 부를 생각이었는데 오늘 직접 들켜버렸네. 윤 여사는 서류를 들어보였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오늘 변호사와 함께 정리했지. 준혁과 영주의 눈이 커졌다. 윤 여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난 내 재산을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남기기로 했다. 그 순간 준혁이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법적으로도. 윤 여사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법적으로? 그래, 내가 항상 그랬지. 모든 걸 계산하고 이용하고.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혜진이는 달랐어.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진심으로 내 곁을 지켜줬어.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 여사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야. 할머니의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해줬지. 준혁과 영주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다. 윤 여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내일 변호사가 다시 올 거야.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야. 영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윤 여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몇십 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줬다. 너희는 그때마다 날 실망시켰어. 준혁이 갑자기 화를 냈다. 이럴 수 없어요. 저희는 어머니의 친자식이에요. 이 여자는 이제 남이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그 말에 윤 여사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윤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다. 진짜 자식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혜진이는 너희보다 더 내 딸이었어. 준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미쳤군요. 완전히 미쳤어. 그가 갑자기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내가 재빨리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러지 마세요, 준혁 씨. 준혁이 내게 고함을 질렀다. 이게 다 내 계략이지?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윤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라. 둘 다. 내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자. 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어렸다. 윤 여사는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혜진아, 민준아, 이리 와라. 우리 방으로 가자.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윤 여사와 함께 방으로 향했다. 준혁과 영주는 분노와 당혹감에 떨며 서 있었다. 방문을 닫고 난 후 윤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구나. 이런 상황에 너희를 끌어들여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윤 여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민준이 고마워. 할머니는 내가 더 자랑스럽단다. 그날 밤 우리는 문을 잠그고 함께 잠들었다.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윤 여사의 결단력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아침이 밝았다. 어젯밤의 갈등 이후 집안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윤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림을 갖추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어려 있었다. 혜진아, 오늘 중요한 날이야. 변호사가 11시에 올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 여사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준이도 일찍 일어나 할머니 곁을 지켰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거 있어요? 윤 여사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우리 손자. 9시경 현관문 벨이 울렸다.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손님이었다. 문을 열자 준혁과 영주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어머니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윤 여사는 거실로 그들을 맞이했다. 나는 민준이를 방으로 보내고 윤 여사 곁에 섰다. 무슨 이야기니? 준혁이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영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윤 여사의 표정은 변함없이 담담했다. 갑자기 뉘우치는 척하는 이유가 뭐지? 준혁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어요. 영주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건 어제 기부한 돈의 영수증이에요. 모든 돈이 투명하게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준혁이 덧붙였다. 어머니가 의심하셨던 것처럼 돈을 빼돌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윤 여사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 쌓인 지혜가 빛났다. 진짜 이유를 말해봐.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준혁과 영주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영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어머니의 재산 문제 때문에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남이 아닌. 윤 여사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결국 돈 이야기로 돌아오는구나.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물론 재산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윤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암 진단받기 전에는 석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니. 그게 사랑이니? 영주가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윤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다. 난 너희에게 평생 기회를 줬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만 관심을 보였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다.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중년의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거실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윤 여사님. 준비되셨나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과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대답했다. 윤 여사님의 유언장 공증과 재산 이전 관련 문서 작업을 위해 왔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산 이전이요? 무슨 소리예요? 윤 여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의 대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 청담동 건물과 예금 대부분은 혜진이와 민준이에게 넘기기로 했어. 영주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저희는 어머니의 친자식이에요. 윤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래, 너희는 내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준혁이 갑자기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건 사기예요. 어머니는 분명 혜진이에게 세뇌당한 거라고. 변호사가 재빨리 서류를 챙기며 한 발 물러섰다. 윤 여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더 이상 도를 넘지 마라. 이건 내 결정이야. 준혁이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다. 꽃병이 떨어져 깨졌다. 이럴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에요. 그걸 남에게 줄 순 없다고요. 윤 여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 그분은 내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 이 재산은 내가 처음엔 작은 세탁소로 시작했지만 그 후 부동산에 눈을 떠서 조금씩 투자했던 거야.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작은 보험금으로 첫 건물을 샀고 그걸 담보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며 키워왔어. 너희를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면서도 밤낮 없이 일했지. 지금의 청담동 건물은 내가 30년 동안 한치의 실수 없이 투자하고 관리한 결과물이야.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갑자기 내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 이게 다 내 꾀임수지?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잖아.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그만해요.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준혁은 아들을 무시한 채 계속 소리쳤다.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가져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지. 어머니를 이용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하지만 윤 여사가 내 앞에 서서 준혁을 마주했다. 내가 혜진이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니? 바람 피우고 재산 숨기고 이혼 후에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윤 여사의 말에 준혁이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가 어떻게? 윤 여사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난 다 알고 있었어. 내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에 숨긴 것도, 이혼 전부터 바람 피웠던 것도. 영주가 윤 여사에게 달려들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한테 세뇌당하셨어요. 그때였다. 윤 여사가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이제 그만이다. 더 이상은 용납 못해. 그녀는 단호하게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 자택에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어서요. 네, 지금 당장 와주세요.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그동안 준혁과 영주는 계속해서 윤 여사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경찰관 2명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윤 여사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제 자녀들이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준혁이 황급히 상황을 해명하려 했다. 아닙니다, 경찰관님. 저희는 그저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여자가 어머니를 세뇌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는 나를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은 차분하게 상황을 살폈다. 진정하세요, 선생님.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윤 여사님의 변호사입니다. 오늘 유 원장 공증과 재산 이전 서류 작업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 여사님,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나요? 윤 여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제 아들과 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기부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동을 했어요. 오늘 제 재산을 전 며느리와 손자에게 상속하기로 한 결정을 알리자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준혁이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는 정신이 혼미하신 겁니다. 이 여자가 어머니를 조종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준혁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다른 경찰관이 윤 여사에게 물었다. 유 원장과 재산 이전은 완전히 자발적인 결정이신가요? 누구의 강요도 없었습니까? 윤 여사는 확고하게 대답했다. 네, 전적으로 제 결정입니다. 제 정신은 또렷합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것은 윤 여사님의 최근 정신감정 소견서입니다. 완전히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준혁과 영주는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다. 경찰관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 분, 지금 상황으로는 윤 여사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영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윤 여사의 눈에 슬픔이 어렸지만 결심은 변함없었다. 너희가 진정한 가족이었다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야. 준혁이 마지막으로 항변했다. 이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권이 있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윤 여사님은 생전 증여의 형태로 재산을 이전하고 계십니다. 이는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남은 재산에 대한 유언장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경찰관이 준혁과 영주에게 말했다. 두 분은 지금 자리를 떠나주셔야겠습니다. 민사 문제는 법원에서 다투시기 바랍니다. 준혁은 마지막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아? 난 포기 안 해. 절대로.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경찰관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선생님, 그런 말씀은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준혁과 영주는 결국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윤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해방감이 어려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윤 여사님. 이제 서류 작업을 마무리할까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주방으로 갔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무서웠어요. 내 가슴이 아팠다.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니. 괜찮아, 민준아. 이제 다 끝났어. 1시간 후 변호사가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고 떠났다. 윤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불렀다. 혜진아, 이리 와봐. 그녀의 곁에 앉자 윤 여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내 자식들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통을 겪다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내 진짜 딸이야. 준혁이가 너를 놓친 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민준이가 다가와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윤 여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손자.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일주일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윤 여사의 건강을 위해 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준혁과 영주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윤 여사의 모든 결정은 법적으로 완벽했다. 변호사는 그들의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새 집 거실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어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윤 여사는 그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민준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윤 여사가 내게 말했다. 혜진아, 비록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진짜 가족과 함께하니 행복해.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윤 여사는 미소 지었다. 시간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야. 난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혼 후 나락으로 떨어진 내 인생에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을 넘어 어머니가 되어준 윤 여사님. 그분이 내게 가르쳐준 사랑과 용기를 평생 간직할 것이다.